2019년 2월 시행된 코리아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3번, 4번 세트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자, 일단 문제가 어떤 문제로 되어 있는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내용 일치가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제목이나 주제, 추론 이런 내용들은, 또는 빈칸 이런 것들은 글을 전부를 다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답이 나오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아닌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내용일치 같은 경우는 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확인하지 않으면 찾기 힘든 구조가 됩니다. 근데 저도 실제로 시험을 보러 들어가거든요. 경향 파악을 위해서 시험 보러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 이렇게 가잖아요.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고 선택지를 읽어요. 선지를 읽은 다음에 이 내용을 기억을 해가지고 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 보는 내용이잖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처음 보는 내용을 한 번 읽었다고 외울 정도면 그건 사실 안 읽어도 됩니다. 그 정도가 된다면. 왜냐면은 한 번 읽었는데도 외울 정도의 어떤 암기력이라면은 사실 독해 쪽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는 것 자체, 읽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큰 도움은 안 돼요. 근데 굳이 읽고 올라가시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다 암기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잡고 올라가는 것인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나름 독해 쪽에서 내용일치 파트에서 좀 고수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읽고 가십니다. 읽고 체크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읽을 때 그냥 쭉 읽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체크하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올 만한 부분들을 체크, 여기서 이렇게 내용이 갈릴 수 있겠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는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단기간의 승부라면 부득이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읽어서 이거를 이해하고 찾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 일치는 나오는 유형이잖아요. 무조건. 됐죠? 자,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뭐예요? 이 글을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내용 일치를 찾는 과정에서 글 자체는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가보죠. 카쉐어링이란 차를 빌려 쓰는 방법의 하나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시간 또는 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자동차를 빌려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카쉐어링은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 모델이다. 지금은 모르겠네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호주 멜버른시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카쉐어링 차 한 대당 도로상의 개인 소유 차량 9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왜 그러겠어요? 같이 쓰니까, 필요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 실제 카쉐어링을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 서비스 가입 이후 자동차 사용을 50%까지 줄였다. 자, 50%까지 줄였대요. 자동차 사용을.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10번 쓰던 거 5번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자동차 이용량이 줄어들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카쉐어링 업체에서 제공하는 친환경 차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호주 카쉐어링 업체의 차량의 60% 정도는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연비가 뛰어나겠죠. 그죠? 연료를 적게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다라고 하면은 전기와 그 다음에 뭐 휘발유 같이 쓰는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환경 오염이나, 그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주의 카쉐어링 시장 규모는 8,360만 호주 달러로, 이런 숫자가 나오면 좀 중요해요. 지난 5년간 연평균 21.7%의 급격한 성장률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호주 카쉐어링 시장이 앞으로도 가파르게 성장해 5년 후에는 현재보다 약 2.5배 증가한 2억 1,920만 호주 달러에 이를 것이며, 8,360만 원에다가 호주 달러에다가 2.5배를 하면 대략 이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안 주어져 있다면은 2.5배라는 사실을 가지고 2.5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
2.5로 나눠서 구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용자 수도 10년 안에 150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10년 아닙니다. 이런 숫자들이 중요해요. 자, 이처럼 호주에서 카시어링 서비스가 많은 회원을 확보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데는 비용 측면의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비용 측면인 겁니다. 호주에서 차량을 소유할 경우 주유비, 서비스비, 보험료, 주차비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차량 2대를 소유한 가족이 구매 금액을 비롯하여 차량 유지비에만 쓰는 비용은 연간 12,000 호주 달러에서 18,000 호주 달러에 이른다. 2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2대. 자, 호주 자동차 산업에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호주 카시어링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카시어링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에 나타나는 변화의 정도를 위험한 속도까지로 비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속도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카시어링 차량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호주는 정부 차원에서도 카시어링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호주는 카시어링 서비스가 발달한 미국, 캐나다, 유럽 대도시에 비하면 아직 뒤처져 있지만, 자, 실컷 호주 카시어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아직은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의 어떻다는 거예요?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아 국내 기업이라는 것은 한국입니다. 국내 기업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진출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한국 업체들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업체 중에 외국에 나가서 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뭐 배달업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번 윗글의 제목. 제목은 이미 나온 것 같아요. 카시어링에 대한 뭐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국내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만큼 유망하다는 얘기죠. 유망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호주 카시어링 성장 배경과 전망,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 우리가 숫자들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언급하면서 살펴봤는데 한번 보죠. 1번 호주에서 카시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가입 이후 자동차 사용률이 50% 감소했다. 자, 이거 앞에서 나왔던 내용 맞죠? 2번 호주의 카시어링 업체가 소유한 차량의 약 60%는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 제가 앞에서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경차의 경우는 연비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온실가스 배출이 좀 적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는 전기를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적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다음에 3번 호주의 카시어링 시장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성장하여 현재는 8,360만 호주 달러고요. 그다음에 5년 후에는 2.5배 증가한 뭐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호주의 한 가족이 1년간 카시어링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최대 18,000 호주 달러가 사용된다. 자, 1년간 사용했을 때 얼마가 드는지는 일단 안 나왔고요. 근데 18,000을 보면은 뭐예요? 차량 2대를 가지고 있을 때 12,000 호주 달러에서 18,000 호주 달러 정도 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은 교묘하게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차량 2대인 경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다음에 5번 미국, 캐나다, 유럽 대도시는 이미 카시어링 서비스가 발달해 있고요. 호주는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좀 뒤쳐져 있지만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5번, 6번 또 세트형 문제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5번은 서술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죠? 글 자체를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 6번은 우리가 또 싫어하는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세계 표준시가 정해지기 전 사람들은 태양이 가장 높게 뜬 시간을 정하고 이를 해당 지역의 기준 시간으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태양 정오 시간, 자오 시간이 생겨 시간의 통일성을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해가 가장 높게 뜨는 것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맞죠? 자, 가질 수 없었고 다른 지역과 시간을 통일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죠?
자, 그러나 이후가 중요하죠. 이 세계관은 철도의 출현으로 인해 무너졌다. 왜 무너졌는지가 나오겠죠. 1969년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가 개통되었다. 당시 미국 대륙 철도역에서 누군가 현지 시각을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한참 망설여야 했다. 각기 다른 여러 시간이 공존했기 때문이다. 시간의 혼란은 철도망이 확장될수록 더 심해졌겠죠.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는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캐나다 태평양 철도 건설을 진두지휘한 샘퍼드 플레밍은 자신의 고국인 영국에서 철도 시간 때문에 겪었던 불합리한 경험을 토대로 세계 표준시를 정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지구를 경도에 따라 15도씩 나눠 15도마다 1시간씩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24개 시차구역으로 구별한 플레밍의 제안은 1884년 미국 전역에 도입되었다. 자, 그리고 이는 다시 1884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자오선 회의로 이어졌고 각국이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통과하는 자오선을 본초 자오선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했다. 자, 뭐 어떤 시기, 그죠? 지역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명칭 이런 것들도.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의 주제는 본초 자오선, 즉 전 세계 정오의 기준선이 되는 자오선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3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본초 자오선의 회의는 영국과 프랑스의 대결이었다. 대결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차지하고 싶은 거죠. 본초 자오선을. 자, 어떻게든 그리니치 세계 표준시의 기준으로 채택되는 것을 관찰하려는 영국, 그리고 이를 막고 파리 본초 자오선을 세계 기준으로 삼으려는 프랑스의 외교 전쟁이 불꽃이었다. 마침내 지루한 회의와 협상 끝에 1884년 10월 13일 그리니치가 세계 표준시로 채택됐다. 지구상의 경도마다 창궐했던 각각의 지역 표준시들이 사라지고 하나의 시간틀에 인류가 속하게 된 것이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우리나라 대한제국대인 1908년 세계 표준시를 도입했다. 24년 만입니다. 됐죠? 24년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어요. 24년이라고. 자, 그 다음에 한반도 중심인 동경 127.5도 기준으로 세계 표준시인 기준이 영국보다 8시간 30분 빨랐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2년 일본의 총독부는 우리의 표준시를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일본 표준시로 변경했다. 광복 후 1954년에는 주권회복 차원에서 127.5도로 환원했다가 1961년 박정희 정부 때 다시 국제적인 교역 문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정희 정부 때 다시 135도로 변경되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이후에 135도로 변경되었다 이후에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135도인 걸로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5번 보도록 하죠. 서술상의 특징.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왜 세계 표준시가 등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왜 필요했는지. 본격적으로 철도의 출현으로 인해 각각 지역마다 시간이 각기 달랐는데 이런 것들이 통일되기 시작했고 철도가 점점 더 확장됨에 따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됐고 그다음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에 또 그 본초 자오선 그죠? 어디가 차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졌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등장 배경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죠.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표준시가 정해지기 전에는 수많은 시간이 존재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시간이라는 것은 좀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고 각 지역마다 시간이 달랐다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철도의 발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치열하게 대립했다. 맞고요. 근데 본초 자오선 설정을 두고가 있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다른 내용이 살짝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은 대한제국 때 지정한 시각보다 30분이 느리다. 자, 요거는 사실은 5번부터 볼게요.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도입 이후 3번의 변화를 겪었나요? 127.5도. 그러다가 일본 때문에 135도. 다시 광복 이후에 127.5도.
다시 박정희 정부 때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다시 135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바뀐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4번이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배경 지식이. 뭐가 필요하냐? 자, 그 기준이 어디예요?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이라고 할게요. 한국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기준이잖아요. 0도. 여기가 127.5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예요? 8시간 30분이 뭐라고 했어요? 빠르다라고 했어요. 빠르다. 자, 원을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가 얼마입니까? 360도예요. 그러면 24시간 기준으로 보면 1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24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1시간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예요? 1시간이 15도예요. 15도. 15도. 그럼 30분은 얼마예요? 7.5도거든요. 이거 절반이니까.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135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건 뭐예요? 7.5도를 더한 거 아닙니까? 됐죠? 우리가 더 빨라요. 영국보다. 빠른 거예요. 8시간 30분. 이 각 때문에. 근데 이보다 더 빨라졌다는 얘기죠. 더 앞에 있다는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8시간 30분 빠르다. 이게 9시간 빠르다가 된 거예요. 8시간 빠르다가 된 게 아니라. 더 앞장섰으니까. 됐죠? 더 앞에 있으니까.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30분 느린 것이 아니라 30분이 빠르다라고 얘기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 보도록 하죠. 10번. 자, 10번은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래프 자체는.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죠. 다음은 우리나라의 일부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 및 고령 근로자 비율과 국가별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10번, 11번. 자, 자료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제목, 단위, 항목들 이런 것들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업종별 근로자 수 및 고령 근로자 비율입니다. 자, 업종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 전체 근로자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령 근로자 비율이라는 것은 그 중에 몇 퍼센트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1000명과 퍼센트. 그 다음에 주축에 해당하는 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전체 근로자 수, 그 다음에 업종이 나와 있고요. 보조축에 해당하는 것이 고령 근로자의 비율에 해당합니다. 단위가 퍼센트고요. 그래서 주축은 세로축, 가로축이고요. 보조축은 이쪽에 있는 게 보조축이에요.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별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고령 65세 이상 인 사람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통해서 뭐 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됐죠? 자,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그 첫 번째 자료 업종별 근로자 수 및 고령 근로자 비율을 가지고 고령 근로자 수, 업종별 고령 근로자 수를 구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업종별 근로자 수에다가 고령 근로자 수의 비율을 곱하면 되니까. 근데 두 번째 자료 국가별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참가율만 있어요. 국가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없으면 단순히 그냥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이 정보 가지고만 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자료만 딱 보고 하는 거예요. 뭐 누가 크다 작다 이런 것만. 됐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우리나라 고령 근로자 현황과 국가별 경제활동 참가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겁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고령 근로자는 외국 기업에 종사하는 고령 근로자의 3배 이상이다. 자, 건설업에 건설업이 97이죠. 건설 97. 이것의 10%. 이거랑 9.7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이 12예요. 12. 이거 몇 프로예요? 35%. 잘 보면은 9.7, 4.2,
몇 배라고요? 3배 이상? 2배가 조금 넘죠. 3배까지는 안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 국가별 65세 이상 경제활동 조사 인구가 같을 경우. 자, 이겁니다. 비율만 나와 있거든요. 참가율만 있어요. 그러니까 참가율 하나만 써야 돼요. 근데 2번처럼 국가별 65세 이상 경제활동 조사 인구가 같다. 기준에 해당하는 값. 각국의 인구수가 모두 같다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비율이 큰 게 큰 거죠. 맞죠? 자, 같은 경우 미국의 고령 근로자 수 17.4%잖아요. 전체가 100명이다. 1000명이다. 그러면 174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국의 고령 근로자 수는 1000명이다. 라고 하면은 86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배 미만이에요? 86에다 2배 하면은 172죠. 172. 넘네요. 그죠? 그러니까 2배 이상이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다음 3번. 모든 업종의 전체 근로자 수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의 비율은 80% 이상이다. 모든 업종의 전체 근로자 제조업에서 자, 일단은 요거는 보류하셔야 돼요. 왜 보류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전체 근로자라고 했으니까 고령 근로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조업을 떼고 제조업을 제외한 농업, 건설업, 외국 기업의 합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해볼까요? 그래도? 자, 해볼게요. 자, 이거 제가 그 현장에서 강의할 때 아주 잘 쓰는 개념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3번 말을 좀 풀어보면 제조업이 있고요. 제조업이 아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농업, 건설업, 외국 기업입니다. 그러면 제조업이 80% 이상이 돼요. 그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20% 이하. 됐죠? 그러면 4배가 넘어야 됩니다. 거꾸로 가자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보다 커야 돼요. 됐죠? 나누는 숫자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제조업을 4분의 1을 하게 되면은 270입니다. 근데 보세요. 운수업하고 과학 및 기술업만 더해도 270 넘죠? 4배가 안 된다는 것은 80%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상대비라고 하거든요. 전체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항목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항목 간의 관계로. 상대비. 자, 됐습니다. 3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농업과 교육 서비스업,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총 근로자 수는 과학기술업에 종사하는 고령 근로자 수보다 많다. 농업,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 그 다음에 공공기관 다 합친 것과 과학기술업 이 두 가지네요. 그렇죠? 비교해 볼까요? 자, 일단은 농업이 0.6. 어차피 비교거든요. 원래는 정확하게는 여기다가 1000을 곱하고 그 다음에 20%니까 0.2를 곱해야 돼요. 됐죠? 근데 이런 과정은 1000 곱하고 비율 곱하고 1000 곱하고 비율 곱하고 이건 다 공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이렇게 씁시다. 1000 곱하고 0.2 곱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20을 곱하세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이 교육 서비스업 48, 11%.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 92.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것이 과학기술업 160, 12.5. 둘이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둘이. 자, 그럼 여기는 12, 4848, 528.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는 1840.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60 곱하기 12.5인데 12.5가 아시면 좋아요. 8분의 100입니다. 8분의 100. 20이죠? 2000입니다. 딱 봐도 얘가 더 크죠? 됐죠? 자, 그래서 많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독일, 네덜란드와 아이슬란드 65세 이상
참가율의 합은 한국의 65세 이상 참가율 합의 참가율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자, 독일, 네덜란드,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더하게 되면은 21.1, 25.1이네요. 그죠? 단순 더하기니까. 그 다음에 한국은 29.4예요. 둘의 차이가 얼마예요? 이렇게 가려면 플러스 4.3입니다. 됐죠? 보세요. 이것분의 이거가 90% 이상이려면 이것분의 이거는 10% 이하가 나와야 돼요. 10% 넘죠. 90%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틀렸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면 국가별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조사 인구가 아래와 같을 때 A, B에 들어갈 수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조사 인구 750만 명 거기다가 A가 얼마였어요? A가 29.4잖아요. 이거는 결과만 얘기해도 되겠네요. A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뭐예요? 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경제활동 참가율 이거 하나만 가지고 는 이 자료 끝이에요, 그냥. 근데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자료가 주어지면 계산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750만입니다. 만은 뒤에 붙이고요. 0.294 곱하기 만 이겁니다. 그 다음에 B는 B가 5,600 곱하기 0.32 만 1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넣어보시면 답은 어렵지 않게 2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뒤로 가서 자, 문제 해결 능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가볼게요. 22번. 귀하는 사내 워크숍 준비를 위해 A부터 이 직원의 참석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C가 워크숍에 참석한다고 할 때 문제에서 확실한 정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에서 확실한 정보를 주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가 워크숍에 참석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서 가는 게 좋기는 합니다. 됐죠? 자, 라고 할 때 조건에 따라 워크숍에 참석하는 직원을 바르게 추론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C는 무조건 참석. 깔렸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B가 워크숍에 참석하면 E는 참석하지 않는데요. 참석하면 E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D는 B와 E가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을 때, 자, 이건 동시에죠? B도 안 가고 동시에 E도 안 갈 때 D는 참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가 참가하면 B 또는 D가 한 명이 참석한대요. 그래서 A가 참석하면 B 아니면 D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C가 참석하면 D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됐습니다. 자, C가 참석하잖아요. 그럼 D는 참석 안 해야 돼. 맞죠? 참석 안 해야 되죠. 참석하는 게 확실하니까. 근데 D가 참석하지 않잖아요. 대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가 참석하거나 또는 E가 참석해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참석하면 A도 참석한다. 됐죠? 됐습니다. 가볼게요. C가 참석하면 A도 참석해. 근데 A가 참석하면 둘 중 한 명이 참석해야 되죠? 둘 중 한 명이? 근데 D가 안 가요. 누가 참석해야 돼? B는 참석해야 되는 거죠. 됐죠? 근데 B가 참석하면 어떻게 돼요? E는 참석 안 한다. A, B, C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